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슈퍼 빅텐트를 언급한 가운데 임요한 혁신위원장이 민주당 내 비명계 이상민 의원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탈당까지 시사한 이 의원과 달리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빅텐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새벽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소력 정지 등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낙 영국 총리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한반도 문제와 국제 현안 대응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희망하는 증원 규모는 2025학년도 입시에선 현 정원에 맞먹는 최대 2,847명이었고 2030년 입시 땐 최대 4,000명에 육박했는데 의사협회는 여론몰이용 조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패배한 이후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비관하는 분위기죠. 이 우려가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또한 슈퍼 빅텐트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거고요. 그 대상으로는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만난 민주당 이상민 의원, 양향자 의원, 또 민주당 내 원칙과 상식 멤버 등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들이 국민의힘에 친 그 커다란 텐트 아래로 모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집안 단속부터 하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 인사와도 화합하지 못하면서 어디에다가 빅텐트를 친다는 거냐며 핀잔을 줬지만 총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순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대표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려는 슈퍼 빅텐트의 핵심은 중도보수지대의 확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를 영입해 중도층 민심을 얻고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의 파급력을 조기 차단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상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인데 두 사람 모두 연대 가능성 자체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일반론적인 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할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저에 대한 문제는 그 정도로만 하죠.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합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들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슈퍼 빈텐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비명계와의 연대는 당장은 어렵다면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감을 가진 이들과의 연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김기현 대표가 구상한 슈퍼 빅텐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당내 화합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그동안 방패만 들고 방어를 했지만 이젠 창을 들고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만큼 전투력이 강해질 것.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을 가리키며 한 말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 나갈 것 같은 분위기죠. 지난주 대구에 이어 대전을 방문한 한 장관, 여기서도 그야말로 스타였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어 이른바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신은 5천만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점검차 대전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구에 이어 대전에도 한 장관을 응원하는 피켓과 함께 지지자 수십 명이 몰렸고 한 장관이 일일이 기념 촬영, 사인을 해주면서 줄까지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저는 잘 지냅니다. 이처럼 연일 현장을 방문하는 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할 일을 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전임 법무부 장관들에 비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적을 겁니다.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장관은 카이스트를 방문해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들이 미래에 관한 불안감 때문에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도록 파격적인 비자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어 이른바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놓고 사실상 총선 출사표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오는 24일에는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또 다른 스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저격수로 소환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당을 위해 그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하겠다고 말했고 인요한 위원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화답했습니다. 민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옆에 계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신데 여기가 실세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그냥 왔겠습니까? 원 장관에겐 1기 신도시 문제 대신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센 사람과 붙겠다고 한 발언 취지를 묻자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이 행동으로 이어졌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참 멋진 분이고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원 장관이 혁신위의 요구였던 수도권 험지 도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내 파장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에 진땀을 뺀 더불어민주당 하루 만에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여성 비하 발언 논란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이 나왔던 행사에서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된 건데 사실 올 초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는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여당은 물론 같은 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주인공은 지난해 4월 화상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적 있는 최광욱 전 의원입니다. 현 정권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데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당장 민주당에서부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SNS에 말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글을 올렸고 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도덕성 상실이 당의 시스템으로 굳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급한 삼류 정치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제지하지 않고 함께 웃은 민주당 참석자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 안희정, 오고든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최 전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사과에 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부적절한 언행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여성 의원 등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공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치톡톡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동훈여지도? 이 대동여지도를 잘못 쓴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팬이 만든 한 지도입니다. 네. 보시면요, 한동훈 장관의 얼굴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네.
한 장관의 현장 방문 일정을 표기해둔 건데 총선을 앞둔 전국 투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빗대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한 장관 오늘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발언들이 또 나왔어요. 맞습니다. 한 장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한 장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큽니다. 지도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장 이준석 신당 창당 이슈가 상대적으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랬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훌륭한 자질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이준석 전 대표는 긴장할 만도 한데 일단은 여유를 보였습니다.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메시지를 보태준다면은 이준석과 또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한 장관과 이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도 언급되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는 2030 남성, 한 장관은 2030 여성과 전통 보수의 지지가 있다면서 시너지만 잘 이룬다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죠.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특강을 했는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시작부터 화기애애했습니다. 특강자로 나선 이 의원은 진심 어린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정치인 같은데. 저 정치인 아닙니다. 대통령의 그 심기도 건들지 않으면서 대통령하고 정말 대통령이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면서 아주 기술적으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네, 정말 조언까지 아낌없이 해줬군요.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을 쓸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이른바 자객공천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네.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을 우려해서 총선기획단이 총선 경선에 쓸 경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과 함께 이재명 대표 이름을 쓰고 안 쓰고가 그렇게 차이가 큽니까? 일단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 꽃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네. 경력란에 이재명을 넣은 원외 친명 인사들이 현직을 따돌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마케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의무 규정에 따른 건데 앞서 2차례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의 3번째 발사를 공표한 셈입니다. 정부는 전례를 고려할 때 당장 내일 새벽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늘 새벽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담긴 메일을 받았습니다. 항행 안전과 관련된 행동은 회원국에 알려야 한다는 국제해사기구 규정에 따라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알린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발사 10분 뒤 인공위성이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하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박 3곳에 낙하물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인공위성은 지난 5월과 8월 연속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일 것으로 보고 정보 수집과 요격 대응 태세도 갖췄습니다. 人工衛星の打ち上げを目的とするとしても弾道ミサイル技術を使用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ならばこれは一連の国連安保理決議違反であります。 우리 정부도 북한의 위성 발사 중단을 촉구하며 발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통상 1차, 2차 때 첫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 새벽에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가능성을 저희도 좀 보고 있고.
한미일이 공조하는 후속 조치도 예고된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당초 북한은 3차 발사를 10월 안에 하겠다고 했지만 못했고 갑자기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러시아의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성 발사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 그러니까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당장 북한의 발사 중단을 요구하며 필요하면 행동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최근 북러 무기 거래로 러시아 측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So I will say that our concerns abou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other military programs are well known. Our concerns about the transfer of technology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hether it's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 투표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our position is very clear, which is that Russia should not supply North Korea with technology that would violat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의 목적으로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에도 발사 계획을 통보했는지는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을 향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사용될 무기를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며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동맹국들과 함께 필요한 행동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3차 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을 할까요?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차와 2차 발사 패턴을 보면 이번에 발사 시기를 또 예측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네.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차 발사 땐 5월 31일에서 6월 11일 중 발사한다고 예고한 뒤 첫날인 31일 발사를 했고요. 2차 발사 때도 8월 24일에서 31일 중 발사를 한다고 한 뒤 첫날인 24일에 실제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 패턴을 고려하면 이번에 북한이 예고한 첫날인 내일 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괜찮겠네요. 대통령도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고. 그런데 변수는 없겠습니까? 네, 위성을 발사할 때 가장 큰 변수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비가 오고 흐리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입니다. 위성을 쏘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에 내일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D-Day가 내일이라면 비가 오기 전에 새벽 발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보다 기상 환경이 양호한 모레로 발사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을까요? 네, 지난 1차와 2차 발사가 실패한 원인, 로켓 추진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추진체 엔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실제로 군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에 들어온 정황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통보한 낙하 예상 지점 한번 보시면 1차와 2차 때와 유사합니다. 같은 엔진으로 3차 발사에 나서는 것으로 그러네요. 보입니다. 네. 같은 조건에서 발사가 성공하면 러시아 기술 지원의 증거가 되겠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위성체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게 군 당국과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미사일 기준이 이전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 구소련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꾸준히 이전받아 왔는데요. 네. 북한이 개발을 추진 중인 고체 연료 미사일도 외형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기술 유입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의 방문이나 밀수, 해킹, 북한 해외 대표부 및 유학생들의 자료 수집을 통해 유입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발사가 실패를 해도 9.19 군사비 효력 정지, 이걸 검토할까요? 네, 군 당국은 이 경고 성명을 통해 효력 정지의 의지를 좀 엿볼 수 있었잖아요. 네. 이 발사를 강행하면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효력 정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실패나 성공이나 큰 차이 없이 발사 그 자체가 위협이고 도발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네. 북한의 감시 정찰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단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국가안보 중대 위반 시 효력 정지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발사를 하면 곧바로 효력 정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버튼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련의 절차를 좀 거쳐야 아.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과 해상 완충구역부터 효력 정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부가 벼르고 있기는 하죠. 그동안 우리만 너무 손해봤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시와 미행, 밀고 속에서 살아야 할 인간의 가치가 없는 인간. 북한은 6.25 전쟁 때 억류한 국군 포로들을 탄광에서 강제 노역시켰는데 악명 높은 아우지 탄광에서 일하던 국군 포로가 스스로를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국군 포로들과 함께 생활했던 북송 제1교포가 당시 생활을 증언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1교포 이상봉 씨가 탄광에서 만난 국군 포로의 얼굴을 떠올려 그린 그림입니다. 1960년 북송된 제1교포 이상봉 씨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함경북도 유선 탄광으로 자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국군 포로들은 물론 자녀들까지 탄광에서 평생을 일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갱 밖은 영하 26도, 갱 안은 34도 이상으로 온도차가 극심했고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팔달래가 건너서 사람만 나올 수 있지. 생지옥이야. 특히 유선 탄광에는 1950년대 600명의 국군 포로가 있었는데 이 씨가 일을 시작한 1966년에는 유선 탄광에 9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와 폐병 등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국군 포로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늘 고향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씨가 친하게 지내던 국군 포로 이승식의 가족은 1990년쯤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인민재판으로 총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무릎에 꽁꽁 묶어놓고 10명이가 앞으로가 구령과 맞춰서 민족 발전자 이순신 가족에 대해서 단발로 쏴.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는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석방된 국군 포로는 8천여 명뿐입니다. 북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는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달린다, 피한다, 신고한다. 일명 다다다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신림역, 서현역 같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자며 내놓은 행동 요령인데 피하기 힘들거나 신고를 할 수 없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국 공중화장실 2천여 곳엔 누르는 비상벨 외에도 음성을 감지하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아무리 큰 소리로 사람 살려를 외쳐봐도 반응이 없습니다. 비상벨에 비상이 걸린 거죠. 이혁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공중화장실. 벽에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알릴 수 있는 응급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직접 누를 수 있지만 누를 수 없을 때는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데요. 실상은 다릅니다. 취재진이 기찻길 정도의 소음인 100데시벨 가까이 소리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비상벨에 달린 스피커로 연락이 돼야 합니다. 12구 참사가 났던 이태원 골목과 불과 450m 떨어진 공중화장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여성의 목소리에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이 음성인식 비상벨은 살려달란 목소리나 파손음에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전국에 2,000개가 넘게 설치됐습니다. 비상벨 설치 업체 측은 지자체나 경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동 기준을 정해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점검은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상벨이 여성 목소리만 인식하거나 특정 단어만 알아듣는 등 현장마다 기준이 달라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운영 관리에 대한 주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신림동엔 이마저도 없고 누르는 비상벨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벨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들릴 때 있을 때 봤을 때 그때 이런 게 있구나 한 거지 평소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이상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고.
설치된 비상벨과 거리가 멀거나 주변에 소음이 있더라도 위급 상황을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물건이나 음식값이 적을 땐 카드 수수료가 더 나오니까 노점상들은 현금이 없는 손님에게 계좌 이체를 권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인들의 심리를 노리고 이른바 먹튀를 하는 손님들이 늘면서 붕어빵 가게 등 노점상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2,000원을 송금해 달라니 200원을 보내고 음식만 갖고 가버리는 시기입니다. 한예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량진에서 26년째 장사를 하는 김영순 씨. 컵밥을 먹고 가는 손님들이 제대로 계좌이체를 안 해줄 때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손님 계속 서 있는데 그거 쫓아갈 수도 없잖아. 망설임 일단 그냥 말았어. 땅콩 과자나 호떡, 붕어빵 등 간식을 파는 다른 노점상들도 마찬가지. 눈속임으로 2,000원을 200원만 결제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경범죄인 무전 취식은 돈을 안 내려는 의도가 분명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고조차 못합니다. 하루에 막 2, 30건 찍히면 그날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돈이 안 들어온 거는 확인이 힘들어요. 자구책으로 일부 노점상은 계좌이체 음성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컵밥을 주문하고 계좌이체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입금 5,000원. 이체 들어왔습니다. 알림과 함께 결제 내역이 음성으로 나옵니다. 이용료도 무료이고 스마트폰에 쉽게 설치할 수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노점상들에겐 비양심적인 일부 손님들로 인해 추워지는 날씨 이상으로 더 추위가 느껴지는 초겨울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총리와 양국 간 다우닝가 합의를 맺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릴 장소의 주소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입니다. 잠시 후면 찰스 3세가 즉위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행사도 열립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수낙 영국 총리 간 한영 정상회담이 열릴 런던 다우닝가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곳의 총리 관저에서 만날 양국 정상은 그에 앞서 다우닝가 합의 채택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양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맺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고 방산 공동 수출과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합니다. 한영 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공급망과 교역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갈 것입니다. 이런 합의들을 통해 양국 관계는 기존의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됩니다. 역시 다우닝가 합의 사실을 공개한 영국 총리실은 한국 기업이 영국 전역의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우리 돈 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과 원전,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유럽 5위권인 영국과의 경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MBN 뉴스 황전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오늘 밤 있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들어갑니다. 이 환영식 이야기 정치부 원주희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 기자, 왕실의 공식 환영식이라면 대단히 화려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환영식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숙소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국왕 찰스 3세의 장남인 윌리엄 왕세자 내외가 직접 숙소로 와서 윤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고요. 또 함께 의전 차량을 타고 환영식장에 있는 호스가즈로 이동을 해서 기다리고 있던 국왕 찰스 3세 내외와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어서 예포 발사, 애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등이 이어진 다음 함께 마차를 타고 한 1.6km 정도 떨어진 버킹엄 궁으로 이동하는데요. 네. 이 마차는 평소 국왕의 공식 행차 시에 사용이 되는데 황금색으로 치장이 된 굉장히 화려한 마차입니다. 예. 또 영국 의장 대장도 한국어로 사열 준비 보고를 하면서 네. 예우를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 아닙니까? 네. 과거 의전은 어땠었습니까? 네, 공식 환영식 자체는 영국 왕실의 전통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정상들의 국빈 방문에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도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비슷한 의전을 받았는데요. 지난 2013년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만나서 6필의 백마가 이끄는 아까 말씀드린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으로 이동했었고요. 네네. 또 앞서 2004년에는 노 전 대통령이 수교 120년 만에 처음으로 국빈 방문했는데 역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식 환영 행사에 대해서 한국도 저렇게 많이 컸나 보다 하고 감동하실 것이라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애쓴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윤 대통령에게 특별히 의전 차량도 제공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를 보시면 자주색의 벤틀리 차량을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 저겁니까? 예, 이 스테이트 리무진이 지난 2002년 엘리자베스 2세 즉위 50주년을 기념해서 벤틀리가 특별 제작한 건데 전 세계에 2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표준 차량에 비해서 좀 더 크고 좀 더 길게 만들어졌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평소 모자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도 좀 높였다고 하고요. 차량 금액이 한화로 152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무슨 빌딩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영국왕실에서 의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니 기분은 좋네요. 지금까지 원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해 내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했죠. 노사 양측이 오늘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첫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타결이 될까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지영 기자, 현재 교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최종 교섭이 시작됐는데요. 16분 만에 정회됐다 재개되고 또 11분 만에 중단되는 등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쟁점을 단순화하고 또 노사협의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만약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 평일 기준 지하철 운행 횟수는 평소의 75%, 휴일엔 58%로 줄어듭니다. 노사 간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평일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노조는 지난 9일 이틀간의 1차 경고파업과 달리 이번 2차는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태세입니다. 사측은 적자가 17조 원에 달해 2026년까지 2,000명 넘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이 시민 안전 문제로 직결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업이 시작되면 조합원이 가장 많은 민주노총사나 제1노조만 참가하고 한국노총사나 제2노조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명분 없는 파업에 타협은 없다며 파업 참가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노사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만약 오늘 안에 타결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새벽 첫차 운행 직전까지 밤샘 협상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의대 전공의 실습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실수를 하면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벌도 받기도 하면서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쇠파이프로 맞을 정도라면 어떨까요? 강주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교수의 상습 폭행을 폭로했는데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학병원 복도입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오가는데 교수가 전공의에게 손찌검합니다. 전공의는 계속 고개를 숙이지만 또다시 뺨을 때립니다. 다른 과 전공의와 어울린다며 복도에서 훈계를 받는 장면입니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이보다 더한 폭행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분이시면 시험 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교수의 언성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상습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포착됩니다. 참다 못한 피해 전공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과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휠 정도로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또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전공의는 그동안 묵인시됐던 전공의 폭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공론화를 결심했다며 해당 교수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피해 전공의와 교수를 분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미 예약된 외래나 수술 이외에 모든 진료를 금지시켰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입장문을 내 피해 전공의에게 사과하고 2차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또 의사와 관련된 소식이네요. 이번엔 의사 면허 없이 치과 진료를 해온 60대 남성 얘기입니다. 시내 주택을 병원처럼 꾸며놓고선 6년 동안 어르신 3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다네요. 간도 크죠. KCTV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택 초인종을 누릅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한참 기다리자 누군가 직접 나와 대문을 열어줍니다.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건물이지만 내부에는 각종 의료기기가 놓여 있고 병원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치과 진료를 해온 6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 동안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를 해주고 6억 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치과 관련 중국 면허만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1층에 의료기기와 용품을 가져다 놓고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진료를 해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해주고 다른 병원이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아무래도 병원보다 싸게 하니까 이제 이게 잘한다고 해서 소문 들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장에 있던 의료기기와 진료 내역 등이 적힌 장부 등 30여 점을 압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도 확인됐습니다. 무조건 예약제로 운영을 하였고 해당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 후 문을 열어주는 형식. 압수수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1년 3개월 만인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에서 검거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해당 영상을 합의하에 찍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요.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 18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한 데 이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인 사이에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황 씨 측을 상대로 해당 영상 피해자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황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영상 삭제를 요구해왔다며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 씨가 구속된 영상물 유포자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공개하며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유포자가 황의조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유포자에 의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혹시 나올까 봐 그러는 것이든 추단해 볼 뿐. 황 씨 측은 악의적인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처벌 불원과 관련된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는 요즘 3대 가전제품, 삼신가전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1인 가구 소비자들은 소형을 찾겠죠. 그런데 소형 의류 건조기를 조사해봤더니 표시된 용량을 믿으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용량 표시가 돼 있어도 건조 시간은 1시간 반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 여러 브랜드의 의류 건조기가 진열돼 있습니다. 대부분 10kg이 넘는 용량에 전기 소비량과 가격도 만만치 않아 1인 가구에서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여름 같은 때는 아무래도 덥긴 해도 습하니까 계절 상관없이 그냥 빨래방 건조기를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소형 건조기는 좁은 공간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1인 가구 소비자들이 특히 많이 찾습니다. 소형 건조기 시장 점유율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제품마다 성능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8개 브랜드 소형 건조기 가운데 2개 제품의 건조 정도는 미흡 수준이었고 건조 시간은 1시간 30분이나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소형 건조기 용량도 최대치로 표시돼 표준 용량과 차이가 났습니다. 다수의 소형 의류 건조기 제품은 표준 건조 용량보다 큰 최대 건조 용량으로 표시 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 또는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건조기 크기에 상관없이 표준 건조 용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업체에 권고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경제기자 M 최윤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D-7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요. 정부 기업 모두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간 유치전 함께 보시죠. 프랑스 파리의 국제 박람회 기구 BIE입니다. 이곳에서 2년 전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내며 대장정이 시작됐고 본격 유치 활동은 작년 5월 엑스포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펼쳐졌습니다. 코리아 원팀으로 유치위와 부산시 대통령과 기업 회장들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움직인 거리는 1640만 킬로미터, 지구를 400바퀴 도는 거리였습니다.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See you in Busan in 2030. The Busan Expo is going to be afford that this is a kind of a solution platform. 182개국 BIE 대사들이 모이는 파리는 부산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부산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주요 건물엔 부산 광고판이, 부산으로 랩핑된 버스와 택시들이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히는 엑스포는 문화, 경제,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상하이와 밀라노, 두바이, 엑스포로 보면 투자액 대비 경제 효과는 대단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도 경제 효과는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용 창출도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형의 효과도 크죠. 엑스포 개최지라는 명성과 함께 단숨에 글로벌 관광 도시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은근하고 폭넓게 도시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더 기대하는 거죠. 경제적 효과 플러스 이런 변화의 효과를. 2030 엑스포는 우리나라, 사우디, 이탈리아 세 곳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초반 앞서갔지만 중동의 불안한 정세와 인권 문제, 사우디의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과 2034년 월드컵 유치로 국제 행사 독식 부담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룬 저력과 K한류의 힘으로 부산이 사우디를 맹추격했고 지금은 2차 결선까지 간다면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030 부산 엑스포는 세계 연대의 축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기적의 가능성을 보입니다. 일주일 뒤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30분 각 후보 도시들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투표가 진행됩니다. 각각 2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추첨을 통해 부산은 1번을 받았고 로마가 2번, 사우디가 3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부산 is 넘버 1입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3등을 제외하고 2차 투표가 이뤄지는데요. 여기에선 최다 득표 도시가 개최지로 결정됩니다. 이 투표 결과는 밤 11시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의 대역전 드라마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입니다. 정부가 전국 50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얼마나 늘리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모두 합해서 4,000명 가까이 늘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애초 500명 안팎의 증원을 계획했던 복지부에서는 의대 증원 계획에 탄력을 받은 셈이죠.
의사협회는 여론몰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의과대학교입니다. 정원이 49명에 불과해 별도 건물 없이 일부 층만 사용 중입니다. 그동안 의과대학 총 정원 3,058명에 묶여 학생 수를 늘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곳과 같은 미니의대는 전국에 총 17개교입니다.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이상의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의 수요를 합해보니 당장 2025학년도에만 최소 2,151명을 늘려달라고 했고 2030년에는 최대 4,000명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실제 의대 정원 수를 늘릴 여력이 있는지 현장 점검 뒤 증원 숫자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교육부가 그 다음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동안 의협과의 협상에서 매번 실패했던 전례를 우려해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며 때맞춰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82.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에 77%가 찬성했습니다. 지역 의사제 도입에 83.4%가 찬성했습니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편파적인 수요조사와 독단적인 결과 발표에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의대생들은 단순히 정원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막 거부감을 느끼고 그런 건 없는데 힘든 과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과에 대한 수가를 늘린다든지.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지만 의료계의 극한 반발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중국인 종업원이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몸이 아파서 2주 만에 일을 그만뒀는데 이만큼의 임금은 다 받아갔지만 돈을 더 달라고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식당 일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된 거라면서요.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식당 앞입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지고 곧바로 패딩을 입은 남성이 순식간에 뛰어갑니다. 식당에서 일했던 30대 중국인 A씨가 60대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제대로 보이는 식당에서 2주가량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측은 근무한 날짜만큼 계산해 급여를 줬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A씨는 식당 일을 하다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찾아와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일을 했는데 건강이 나빠졌다. 2주일이라도 그런 거 줬어요. 그걸로 이제 나는 일을 못하니까 돈을 달라. 그런 게 어딨냐. 일을 못하니까 돈을 어딨냐. 경찰은 흉기를 버리고 도주한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후다닥 뛰는 거 보고 목 부위를 찔렀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고. 목을 심하게 다친 식당 주인은 심정지 상태로 의정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얼마나 추우면 이럴까요? 호수에 물뿐 아니라 안에 있던 물고기까지 통째로 얼어버렸습니다. 때이른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중국 얘기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호수와 물고기 모두 통째로 얼어버렸습니다. 와, 滑冰的之后鱼这条鱼大啊，这条鱼有1斤多啊，这条鱼大。 건물 위에 쌓인 눈이 쏟아져 내리는 아찔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중국 기상국은 이번 주 후반까지 중국 창장 이북 지역의 기온이 지난주보다 최대 16도 이상 뚝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네이멍부와 헤이룽장성 지역은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陕西南部、甘肃东南部等地，内蒙古中东部和黑龙江大部最低气温将会降到零下20摄氏度以下，局地呢可以达到零下30摄氏度以下。 이 지역엔 한파와 함께 초속 20m 이상의 강풍과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6일엔 헤이룽장성 전역에 내린 폭설로 자무스시의 한 체육관이 무너져 농구를 하던 중학생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상국은 한파와 강풍 경보를 동시에 발령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알바니아 의회에서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야당이 터뜨린 건데 책상 위에선 불까지 질렀죠. 더 대단한 건 여당입니다. 그 와중에도 5분 만에 예산안을 처리해버렸거든요.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바니아 의회 한복판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투표를 막으려고 야당 의원이 책상 위에 불을 지른 겁니다. 주변에 있던 의원들과 경호원들이 생수병에 있는 물을 뿌리며 진화에 나섭니다. 앞서 야당은 에디라마 총리가 예산안 표결을 위해 의자에 앉자 의사당 중앙에 의자를 쌓고 연막탄까지 터뜨렸습니다. Drejtësinë e betejës pak thim të opozitës, e cila dhe sot korri një fitore të re në betejën e saj pak thim. 연막탄 연기 속에서도 투표는 진행됐고 내년도 예산안은 5분도 안 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140석 가운데 73석을 차지하는 만큼 속전속결로 처리된 겁니다. Vetëm në mendje shqiptarës, unë jam sigur që shqiptarë nuk i ngel mendje më këto skena që bën opozita në parlament, është buxheti i cili ka akorduar. 알바니아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한 면적의 작은 나라로 유럽 최분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현대차가 싱가포르 도심 한복판에 연구와 생산, 서비스가 한 번에 가능한 현장 기지를 세웠습니다. 자동차 공장 하면 떠오르는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맞춤형으로 한 대씩 생산하는 방식이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하겠죠. 로봇과 AI로 이뤄낸 자동화 덕입니다. 차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 공항에서 차로 30분, 첨단 산업단지인 주롱혁신지구에 현대차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고객 개개인이 주문한 맞춤형 차량입니다. 기존 컨베이어 벨트의 대량 생산 방식과는 다른 모습이죠. 고객이 주문한 대로 한 대씩도 생산이 가능한 건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덕분입니다. AI가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바퀴 달린 로봇이 부품을 갖다 주고 조립까지 합니다. What we have different is a flexible cells as well, allowing us to build different models of different cycle times in the same line, meaning the model with a higher cycle time will not hold up the model with a lower cycle time.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후 생산 과정을 볼 수 있고 차량 인수 시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문부터 생산, 인도까지 모든 과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나 고객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는 도시명 모빌리티 허브가 될 싱가포르 혁신센터 문을 열고 운용 결과를 미 조지아 공장이나 울산 전기차 공장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We achieved this by combining our decades-long manufacturing expertise and the latest cutting-edge technologies available today. 세계 유수 자동차 회사들도 스마트 공장 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지난 2020년 독일에 건설한 스마트 공장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 세계 공장의 정보를 취합해 최적화하고 있고 아우디도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시대를 넘어 모빌리티 제조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울릉도 하면 오징어가 떠오를 만큼 울릉도 오징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었는데 이젠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울릉도 연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은 크게 줄고 대신 필리핀이나 타이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열대성 물고기가 심심치 않게 포착되고 있거든요. 파랑돔은 지난해보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위도가 비슷한 울릉도. 난류와 한류가 만나 어족이 풍부하고 다양해 황금어장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울릉도 바닷속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랗고 푸른 빛깔의 물고기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다닙니다. 필리핀과 타이안 바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열대성 어류인 파랑돔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울릉도 해역에 간간히 포착되더니 최근 들어 개체수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따뜻한 수온에서만 지내는 연무자리돔도 울릉도 연안에서 처음 포착됐습니다. 수온 자체가 높아지면 온대성 어종들은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수온대가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동을 할 것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의 최근 3년 동안의 조사 결과 울릉도 연안의 열대, 아열대 어류 출현율은 60%에 달했습니다. 울릉도 연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온대성 어류보다 1.5배나 많아진 겁니다. 큰점 촉수와 자바리 등 생소한 어종이 보이는 대신 울릉도 연안에 털을 잡고 있던 어종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잡히는 어종은 확실히 좀 줄긴 했습니다. 울릉도 오징어가 제일 많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획량이 좀 줄긴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한반도 주변 평균 수온이 이전 10년보다 0.8도 상승했습니다. 전 지구 수온 상승 속도보다도 빠릅니다. 빨라지는 바닷속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지만 울릉도 연안 어류에 대한 조사는 2005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지난 8월 인천소방본부 119 안전신고센터에 앰뷸런스를 보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열과 콧물로 힘들다면서요. 전화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바로 구급 차량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신고자의 다음 말에 뜨악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야 하니 30분쯤 뒤에 와달라고 했거든요. 구조 요청이 왔으니 안 갈 수 없겠죠. 30분 뒤에, 그러니까 요구한 시간에 맞춰 7년차 소방공무원이 도착했는데 신고자는 아직 씻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고 결국 8, 9분쯤 더 있다가 유유히 걸어나와 구급차를 탔다고 합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이렇게 하면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신고자를 병원으로 옮겨줬죠. 그런데 그는 그 뒤 인천소방본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습니다. 그 신고자가 출동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 모멸감을 느꼈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소방본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해 전국 119 구급대 출동 가운데 환자 이송 없이 복귀한 경우는 20만 4천 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560건 꼴입니다. 짬뽕을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고 신고해 출동했더니 쿨피스를 먹어 이젠 괜찮다며 허탕을 치게 하거나 전기 면도기가 안 꺼진다며 우겨 119가 출동한 황당한 경우 등등이었죠. 다른 나라에선 어지간해선 앰뷸런스를 부를 엄두를 못 냅니다. 불과 몇 분만 이용해도 수백만 원을 내야 하거든요. 2018년 4월 미국 뉴욕주에선 한 남성이 2마일, 그러니까 3km 정도를 구급차도 타고 이동했다가 2,7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300만 원 정도를 냈는데 앰뷸런스의 기본 요금과 거리당 요금, 청소 비용, 구급차 내에서 사용되는 기타 장비 비용은 물론 구급 이송에 필요한 노동력과 준비 과정, 훈련 비용 등등을 다 포함해 청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비행기 왕복 요금이죠. 또한 미국에선 허위, 장난으로 긴급 신고를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8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국가에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합니다. 법이 얼마나 부실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당연한 게 우리는 기사가 되는 걸까요? 게다가 구급차를 마치 택시 호출하듯 부르는 몰지각한 시민에게 다른 진짜 위급한 사람을 위해 이럴 땐 부르지 말라고 다른 말을 한 소방대원을 되레 징계한 소방본부는 또 뭡니까? 저런 윗선 아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소방대원들 정말이지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119가 심부름센터인가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잠시 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중국전을 앞두고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올해 대표팀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어떤 말을 했을지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원정 경기를 앞두고 A매치 4연승을 달리고 있는 대표팀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지난 경기 맹활약한 이강인은 웃으며 트래핑과 헤더 훈련을 즐겼고 주장 손흥민도 가벼운 몸놀림으로 슈팅 훈련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약체 중국을 상대하지만 4만 명이 넘는 홈팬들의 야유에 맞서는 만큼 손흥민은 선수들에게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관중도 꽉 찬다는데 우리 플레이를 좀 잘 보여줘서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셨어요. 손흥민의 비장한 각오처럼 중국전 승리는 대표팀에 꼭 필요합니다. 올해 마지막 A매치라는 점도 의미 있지만 2달 뒤 개막하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최종 시험장인 만큼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우리가 소집 패배가 돼야 아시안컵 때 모여서 또 좋은 분위기를 쭉 이어가니까. 일명 소림축구로 불리는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당하지 않고 원래대로 공격 축구를 선보일 수 있는지가 5연승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내일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이 14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모레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하늘빛이 흐려집니다. 늦은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사이 그 밖에 중부와 전북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양은 대체로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춘천 0도,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